유튜브 채널 뭐 보세요? 여러 가지 봐요. 예. 저도 유튜브를 3년 전에는 안 봤어요. 예. 우연히 유튜브 출연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유튜브 분석한 게 예. 6,000편이 넘는다고. 정말요? 지난 3년 동안 유튜브 다운로드 받은 게 6,300편입니다. 그거 전부 다 3번 이상 봤고 예. 당연히 2배속. 그래서 유튜브는 우리나라의 상당히 희망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유튜브를 봅니다. 이런 유튜브는 진짜 공개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두 번째는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우리가 뭐 공식이라는 건 우리 다 알죠. 중학교 때 수학 공식, 물리 방정식 이게 다 공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근데 우리가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일상생활에서는 공식이란 뭘까?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했을 때 그러면 직관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직관이 있고 직감이 있어요. 네네. 사실은 대부분 쓰는 건 직감입니다. 왠지 끔찍해. 예. 왠지 제대로 호감이가 네네. 느낌을 동반한 예측 과정을 직감, 느낄 감자. 근데 그거가 아니고 요소는 직관. 이 관은 꿰뚫어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은 반드시 논리적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본의 그 여권 몇 %, 갖고 있을까? 예. 그게 바로 직감이 아니잖아요. 직관입니다. 직관이 있네요. 그 논리를 동반해야 돼요. 네네네. 이제 그 차이를 아시죠? 맞아요. 네네. 근데 직관은 꽤 많이 써요. 자기가 모르는 거 만났을 때. 많이 쓰는데 직관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걸 유튜브를 작년도 했더니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사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는데 다들 어떻게 다느냐 하면 직관은 함부로 쓰면 위험하다는 거 하고 그게 한 30%고 역시 그래도 직관을 따르는 게 맞다는 게 70%예요. 이게 막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해요. 직관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직관을 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또 직관은 적가적으로 써요. 대화 중에 써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직관의 문제는 개념화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직관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오면 항상 직관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직관을 쓰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안 되는 때 직관을 계속 쓰기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도박. 도박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패가 이길 것 같은데. 곧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도박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관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바로 확률이 매기한 상황. 확률이 낮을 때 직관을 쓰면 안 돼요. 자, 도박이라는 이 패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도박은 대전제가 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다는 게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알면 직관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뭐 재미를 하다가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다들 중독이 되죠. 왜 그럴까요? 직관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낮은 확률이 높을 때는 상관없어요. 확률이 높을 때는 뭐죠? 뻔한 거죠. 그러니까 뻔하다는 거는 예측이 90% 다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관 써도 돼요. 근데 확률이 낮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박. 그 다음 스포츠 게임 같은 데 내기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직관을 쓰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화났을 때. 감정이 개입했을 감정이 개입 때. 특히 화가 극렬하게 났을 때, 언제죠? 싸울 때. 두 사람 싸울 때, 그 옆에, 내가 싸우는 상대 옆에 얼쩍거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동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꽤 있죠? 있죠. 옆에 있다가 불똥 튀는 거. 불똥 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갈 일 없는데, 말려주러 왔는데, 한마디 거두다가 그렇게 되는 화소리 듣잖아요. 오마이갓이죠. 내가 있었죠. 그때는 왜냐면 상대는 화가 팍 났기 때문에 화난 상태에서는 직관을 쓰면 그냥 온오프예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딱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도박 같은 거 무조건 피하면 돼요. 직관 쓰면 안 돼요. 세 번째 직관을 쓰면 안 되는 게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직관을 쓰면 안 돼요. 예술적 상품에 대한 디자인의 직관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직관을 자기 건강에 써버린 거예요. 췌장암에 걸려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상품의 예술적 직관은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탁월하고 독선적일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그 직관을, 자기 자신의 그 직관을 자기한테 다른 분야에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폰 디자인에 자신이 있었듯이 자기 몸 건강은 자기가 잘한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서겠다. 한 사람이
한쪽에 특출난 직관을 갖고 있다 해갖고 네. 다른 쪽에 직관을 쓰면 위험해요. 그래서 직관은 반드시 자기가 인정받고 엄청난 지식을 확보한 영역에만 써야 돼요. 예. 한 사람이. 예. 학습 이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직관은 학습 전이가 되지 않아요. 상품 디자인에 대한 직관이 발달했대갖고 그 사람이 것까지. 인체 생리학에 대한 직관이 발달하다고는 상관관계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학습 전이라 그래요. 예. 예. 학습 전이 문제는 교육학에서 가장 하디슈입니다. 네. 거의 다 안 돼요. 인간은 학습 전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쪽을 잘하면 다른 쪽을 잘할 거라고 유추를 해버려요. 그게 측정을 해보면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직관이 갖는 위험한 세 가지 상황입니다. 네. 항상 써야 되는 건데 위험한 부분이 많으니까네.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대체 인간의 능력이 뭐 있는가를 내가 관찰했어요. 그게 바로 공식이요. 공식은 일단 부작용이 적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걸 잘 다룬 책이 말것이란 책이에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 공식은 주로 공학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그게 생활 일반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게 역사 공부에서 작동합니다. 네. 특히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을 할 때 당연히 물리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하고 스스로 공부하다가 본인의 공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5, 4, 3 이것도 하나씩 늘어가잖아요. 예. 암기할 필요 없죠. 예. 암기할 필요 없는 거는 공식이에요. 적극적으로 인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걸 공식이라 그래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1, 5, 4, 3 무슨 해요? 1, 5, 4, 3. 그런 관점으로 안 봤잖아요. 네네. 역사를. 이게 바로 측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다 연결되죠. 측정을 보면 이거는 듣고 안 잊어버리죠. 연도를. 네, 안 어쨌든. 잊어버려요. 그게 무슨 했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책이 나온 해입니다. 천체의 회전에 대한 그 유명한 책이 나온 해가 1543년입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가 좀 관련되는 통부가 역사에서 그냥 죽는 거. 힘 하나도 안 들죠? 힘들면 내한테 신고하세요. 네. 공식은 힘이 들면 공식이 아니요. 일단 요 주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알았을 때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자기 캐릭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거 맞는 공식을 만들면 돼요. 보완적 공식이요. 네. 신념으로 가면 안 돼요. 공식은 항상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면 폐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원초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그래서 공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 공부의 효율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학생들한테 대입한다면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네. 나만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으려면 종종 봐야 되나요? 볼 필요가 없죠. 본다는 거는 인출하는데 벌써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맹탕으로 뭐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걸 쓸 수 없잖아요. 네. 너무나 간단하지만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쉽게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사용했어요? 네. 측정한 우리를 개선한다를 1시간 반 이야기해도 끝이 없었잖아요. 예. 무제한으로 썼잖아요. 예. 그런 걸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고등학생들이나 예. 그 총명한 중학생쯤 되면 할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쪼맨하게 자기 시작할 거예요. 어. 중학생쯤부터 이런 감을 갖고 하면 예. 걔는 나중에 대단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 방법이 돼요. 있을까요? 애들한테 이제 중학생 뭘 했던 걸 예. 너 그거 한마디로 요약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 요약해봐. 요약이 바로 공식의 출발이죠. 아.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가 지금 어떤 영화를 봤던 재밌는 책을 했던 그 상황을 너가 짧게 한 단어로 요약해봐. 한 단어로 요약 어려워요, 이게. 그거는 이제 뒤에는 그 추상성에 관한 건데 그건 좀 어려운데 그거보다는 먼저 요걸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가능한 게 애들 일기를 쓰잖아요. 너 오늘 일어나는 일을 가장 대표적인 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봐. 그 문장 한 문장이 바로 반복이 되면 공식이 되죠. 1년 내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그 공부했는 패턴이 이런 것들이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공식이죠. 타인이 나한테 신부 준 거 아니니까 신념이 아니죠. 신념이 되면 그 말글에서 이야기했던 항상 타인의 신념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건 내가 만들었거든요. 주로 공부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공식이 굉장히 힘 있는 거는 사회적 공식은 구호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공식이잖아요. 구호입니다. 구호에 갖고 와요. 그래서 의미에서 리듬으로 공식입니다. 내가 의미를 자꾸 따져보고 의미는 어디로 가는가? 의미에서
리듬으로 간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리듬이 더 탁월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뒤집으면 우리는 대부분 의미에 매몰된다는 말입니다. 의미에 매몰됐기 때문에 잘하는 게 대화 중에 따져 묻는 거예요. 그건 논리의 세계거든. 그럼 왜 따져 물을까요? 내가 맞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건 나라는 셀프가 항상 작동하게 돼요. 그럼 나의 의도가 묻어나요. 그래서 논쟁으로 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왜 토론이 마지막에는 싸움으로 바뀌느냐 하면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내 의도가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 또 의도를 드러내죠. 예. 타인의 목적하고 내 목적은 같을 확률이 드물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건 실용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의미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의미에 매달리면 리듬이 약해져 버립니다. 리듬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네, 내 트레이스 마크잖아요. 딴딴따단. 빨리 하라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유튜브는 거의 다 2배속으로 됐습니다. 그럼 대부분 영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빨라갖고야, 제대로 볼 수 있어? 놓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빨리 가는 거는 물론 단점이 있어요. 모든 건 장단점이 있어요. 빨리 가면 정보를 놓쳐요. 그럼 반복. 여기서 핵심 반복이 나와요. 1하고 0의 무한 반복이 바로 디지털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속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리 좋은 강의도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경험의 법칙입니다. 차라리 못 따라가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면 다른 쪽을 맞추겠죠, 점점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바쁘게 콩고 먹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공식이 다른 사람은 느릴 수 있다. 그러나 느린 사람은 빠르기 어렵다. 일상 거의 90%를 느리게 해요. 단 강의나 이런 거는 빨리 해요. 굳이 속도를 안 늦춰요. 유튜브 채널 뭐 보세요? 여러 가지 봐요. 예.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박사님이 좋아하는 채널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를 3년 전에는 안 봤어요. 예. 하나도 안 봤어요. 저는 온오프가 명확해요. 하나도 안 봤어요. 왜 안 봤느냐? 그때 들어보니까 먹방이니, 정치 유튜버니, 초등학생 같은 애가 해갖고, 수명, 100만 명이 팔로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뉴스에 나오니까네. 그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있지. 그냥 문화현상으로.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 출연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튜브 분석한 게 6,000편이 넘는다고. 정말요? 다운로드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다른 데서 했구나. 지난 3년 동안 유튜브 다운로드 받은 게 6,300건입니다. 그거 전부 다 3분 이상 받고. 당연히 2배속. 그리고 그걸 전부 다 핵심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우리나라의 상당히 희망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유튜브를 봅니다. 이런 유튜브는 진짜 공개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지방의 면 단위, 군 단위로 펜션이나 관광단지 조성하다가 그냥 그만둔 데 많잖아요. 10층짜리 빌딩 지어놔놓고. 군 전체에다가 수요조사 하면 여름에 몇만 명 오지도 않는데 막 해놔놓고. 그러니까 부도나버리고. 흉물로 된 거, 그런 건 지방에 가면 꽤 있어요. 그것만 찾아갖고 사회에 알리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예. 몇 개 있어요. 진짜 박수를 보내줄만 해요. 댓글 한번 보세요. 진짜 당신들이 진짜 애국자다. 너 동감해요. 그렇게 해갖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물 하나 하면 젊으면 50년 이상 가잖아요. 네. 그 흉물로 된 거. 애들 범죄 소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예. 시골에, 면 다리로.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찾아갖고 하는 유튜브 있어요. 어제 봤던 유튜브는 미국 사우디의 네옴시티 있잖아요. 그걸 현지에 가서 촬영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위가 막으면 안 들어가고 허용한 데만 들어가고 착착 찍어 나오는데도 입체적으로 전체 상황이 어떤가를 딱 10분만 투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현 상황을 10분도 아니에요. 내 같으면 1분만 딱 봐도 지금 저쪽은 이런 패턴을 가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지금 유튜브가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 4만 명쯤 돼요.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 정도 벌써 넘어서기 시작했어. 그래요? 자, 변호사 한 사람이 1년 고객 해봤자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100명이라 합시다. 유튜브 한 사람, 좋은 유튜브는 다 10만 명씩 넘어가잖아요. 영향이. 유튜브가 정치야도 그렇지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정치 유튜브나 그쪽은 거의 안 봐요. 먹방 당연히 안 보고. 거의 학습용 유튜버 보는데 3년 동안 6,000건 이상 다운로드를 받고 분석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은 지금 학습 유튜버 혁명의 시대에 한간도에 있다. 난 그렇게 평가해요. 제가 매주 줌으로 책 소개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4년째 190건을 했는데 꼭 하면 두서너 개 유튜브를 칭찬해줘요. 그래서 그럼 우리 회원들도 막 조사해갖고 나도 유튜브 참조해갖고 하고 첫 번째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저 천문학에 관한 몇 개 유튜브는 그 박사학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논문 쓴 걸 그대로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있어요. 난 학습혁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대 기자님하고 좀 몇 번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유튜브가 없다면 못 뵙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해갖고 이제 공식 만드는 걸 사회가 일반할 수 없죠.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유튜브도 너무 궁금하네요. 작년도 2년 전에 그리스 터키를 갔잖아요. 그때 80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돼갖고 2달 동안 공부하고 책 한 10권을 강의 다 하고 이제 항상 그렇게 가요. 그때 당연히 나는 한 3개월 동안 유튜브를 다 찾아요. 보통 한번 해외 학습 탐색하면 우리나라 유튜브 분석하는 게 한 200개 정도 분석을 해요. 2년 전에 갔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도 함께 가면 그 주변을 다 하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 역사 탐방을 했던 유튜버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아마 20년 동안 그 신도들을 데리고 그 신자들 데리고 그 기독교 예수의 초기 흔적들을 다 가면서 역사적으로 고정을 쫙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퀄리티, 그 다음 굉장히 검증되어 있고, 목사니까 상당히 전문가잖아요. 그쪽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 유적지에 대해서 어느 역사학자보다 현장에서 그걸 뭐 10번 이상 갔으니까요. 그 유튜브를, 제가 거의 한 20개 이상 봤어요. 분석 다 끝냈고. 그래서 그거는 칭찬해주고, 아, 진짜 대단하다. 그 학습혁명이지. 이스라엘 안 가고도 이스라엘 다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리듬감 있는 사람 만나봤었어요? 못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리듬감이 없어요. 리듬감이 있으면 가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도와 자동화와 액센트가 어떤 면에서 지금 중요하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간단해부터 하는 게 바로 리듬 학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르륵 깍꿍입니다. 깍꿍놀이잖아요. 깍꿍놀이가 바로 뭐냐면 엄마하고 간단하게 가잖아요. 타임 디퍼런스가 있죠. 우르륵 깍꿍 안 하잖아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우르륵 깍꿍 이게 뭐겠어요? 바로 으르렁하고 시간 갭이 있죠. 으르렁은 1이라 보면 시간 갭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애가 깍꿍하죠? 1이죠. 원제로 패턴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러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게요. 바로 센세이 철학에 나온 이야기예요. 바로 그 책에 일본에 지금 총망 맞는 철학자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으르렁 깍꿍이라는 거예요. 원제로라는 거예요. 그게 리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엄마한테부터 으르렁 깍꿍부터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깍꿍놀이가 바로 원제로 패턴이고 그게 가장 단순한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제로 리듬이 모든 디지털, 보이스, 비주얼, 그 다음에 이미지 모든 걸 통합해버렸잖아요. 내가 전자공학 박사니까요. 그걸 다 알아요. 원제로가 텍스트, 그 다음 보이스, 비디오 그걸 통합했잖아요. 뭘로? 원제로로. 그래서 바로 가상세계까지 출연했잖아요. 그 출발이 바로 가상세계 본질이 원제로잖아요. 그 이진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근원적인 리듬이라는 거예요. 원은 있다, 제로는 없다잖아요. 유와 무의 대비잖아요. 그게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듬은 반드시 원 하나가 있든 제로 하나가 고를 거는 원하고 제로 두 개만 있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반복되죠. 원하고 제로는 다르죠. 차이죠. 차이를 갖는 기본 유니트가 무한히 반복이 됐죠. 원제로가 반복이 됐죠. 그게 들레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차이와 반복. 밸런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철학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차이와 반복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리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리듬은 학습 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리듬을 갖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죠. 공부의 속도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뭐든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센트를 주라는 거예요. 액센트가 뭐예요? 문장을 다 읽고 나면 주제를 찾아내잖아요. 텍스트를 빨리 읽고 액센트를 읽고 액센트가 뭐예요? 강조하는 데잖아요. 강조하는데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어를 거의 뭐 3년 이상 배우면서 뭘 배워요? 중고등학교 6년 배우는데 국어의 핵심 뭐예요? 텍스트가 있잖아요. 긴 문장을 주어주고 소설이든 수필이든 주어, 이거 핵심물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주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주제가 액센트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성은 뭐냐면 무한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을 갖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핵심 주제를 빨리 찾아내게 되고 그걸 바로 채워넣기를 한다는 거예요. 리듬을 왜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보다 걸어가면서 공부 좋고 뛰면서 하는 공부가 더 좋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증명했잖아요, 내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액센트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을 시킬 때도 야, 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뭐냐? 너 이야기 핵심 뭐야? 묻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 주제에다가 액센트를 꽉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씌워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그러면 자동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속성에서. 자동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지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듬으로. 그게 예술이고 음악이 되는 거예요. 자, 음표를 시간상으로 나열하는 게 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리듬의 핵심은 나열하기라는 거예요. 그럼 나열하기는 두 가지로, 공간의 나열하기가 있고 시간의 나열하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나열하는 게 바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시각적 패턴. 카페트의 패턴. 됐죠? 그럼 시간상의 기본 패턴을 나열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음악이 되고, 단어를 나열하게 되면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단어의 시간적 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패턴 나열, 그 핵심이 리듬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패턴은 있다 없다잖아요. 원제로잖아요. 그럼 그걸 반복하면 패턴이잖아요. 패턴을 자동으로 채워 넣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채워 넣으면 음악이 되고 말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채워 넣고 공간상으로 채워 넣기가 바로 리듬의 세 가지 속성 중에 오토마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애한테 리듬감 있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도 대화를 리듬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뭐 이야기하면 좀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 핵심이 뭔가. 그게 액센트잖아요. 됐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늘부러 놓지 말고 딱 요약해갖고 요점이다 하고 가르쳐주라는 거죠. 액센트. 두 번째, 속도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럼 리듬 있게 되면 바로 뭐냐면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간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됐죠? 예, 구독자님들도 오늘 박문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공식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